북한에서 대규모 숙청은 이미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정은과 김주혜의 계략은 오랜 시간 곁에서 지켜본 저조차 전혀 알지 못했어요. 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최성호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오게 된 지 벌써 1년이 된 최성호라고 합니다. 남한의 생활은 제게 꿈만 같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살면서 이렇게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를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북한의 소식이죠. 특히 요번에 김주혜가 얼굴을 보이지 않다가 얼마 전 공식석상에 다시 나타난 것을 보고 정말 숨이 막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북한에서 겪었던 끔찍한 일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북한에서 직접 겪었던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실상 지금 북한이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뉴스에서의 김정은이 얼마나 거짓되었는지를 꼭 알려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힘들게 결정한 만큼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김정은의 오랜 개인 경호원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초고위급 경호원이라고 불리는 위치에 있었죠. 김정은의 경호원으로 도합 20년 정도 일을 해왔으니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가늠이 가시죠? 그만큼 김정은은 저를 많이 믿고 의지를 했었습니다. 꼭 큰 행사 모든 곳에 저는 꼭 동행을 했었으니까요. 때때로 김정은은 저에게 외국의 명품 시계나 옷을 선물할 정도로 저를 믿고 있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그를 지키기 위해 목숨까지 바칠 수 있을 정도였죠. 물론 그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날의 일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늦가을, 차가운 바람이 콘크리트 건물들 사이로 휘몰아치던 그날 저녁, 저는 오래된 친구 강철민과 함께 을밀대 뒤편의 한 술집에 있었어요. 술집으로 향하는 골목길은 늘 그랬듯이 어둑했습니다. 간간이 들리는 발자국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군악대의 연습 소리가 묘하게 어우러져 있었죠. 저는 습관적으로 주변을 살폈어요. 20년 넘게 최고위급 경호원으로 일하다 보니 이런 습관은 이제 제 일부가 되어버렸거든요. 그곳은 우리만의 비밀 아지트나 다름없었습니다.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이곳에서 우리는 수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죠. 김정은의 스위스 경호 임무를 함께하면서 맺어진 우리의 우정은 그 어떤 권력이나 계급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은 구석자리에 앉아 소주를 따르는 강철민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농담 한두 마디를 건넸을 테지만 오늘만큼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공기 중의 감도는 긴장감이 너무나 무거웠거든요. 성호야, 이번 발령? 진심으로 축하해야 할 일인지 모르겠다. 강철민의 목소리에는 평소에는 없던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이번에 저는 김주혜의 경호실장으로 발령이 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거든요. 물론 소문으로 들은 것이지만 사실상 거의 확정이나 다름이 없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깜짝 놀랐죠. 김정은의 개인 경호원이 아닌 다른 곳으로 가게 되다니 솔직히 조금 의아하기도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철민이는 군 총참모부 고위 간부라는 자리에 있었기에 이러한 그의 우려 또한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도 들더군요. 그가 소주잔을 기울일 때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보며 저는 그의 불안감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철민아, 제 목소리가 술집의 낮은 천장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나도 사실 마음이 편치 않아. 김주혜 경호실장이라는 자리가. 말을 잇지 못하고 흐리자 강철민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미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우리 가족들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철민이네 큰아들 철수는 우리 딸 미영이와 같은 학교에 다니고 두 아이는 마치 친남매처럼 서로를 의지하며 자랐어요. 철민이의 아내와 제 아내는 더 말할 것도 없었죠. 서로의 집을 오가며 김치도 담그고 아이들 학업 걱정도 나누고 주말마다 두 가족이 모여 만두를 빚을 때면 아이들은 마당에서 까르르 웃으며 뛰어놀았는데 이런 평화로운 일상이 이제는 깨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어요. 소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려는 순간 날카로운 진동음이 고요를 깼습니다. 보안사령부에서 걸려온 긴급 호출이었어요. 휴대폰 화면에 반짝이는 발신번호를 보는 순간 온몸에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순간 철민이와 눈이 마주쳤고 그의 눈에서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죠. 가봐야겠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을 때 철민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그의 소나귀의 힘이 평소보다 강했어요. 성호야, 조심해.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 특히 요즘 들어 상부의 움직임이. 그의 말끝이 흐려졌지만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차가운 밤 공기를 가르며 보안사령부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온갖 생각들로 복잡했어요. 20년간의 경호 생활에서 비롯된 직감이 계속해서 경고음을 울리고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평양의 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어 보였지만 왠지 모르게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렇게 회의실 문을 열자마자 저는 평소와 다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보기 힘든 고위 간부들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들의 굳은 표정은 심상치 않은 상황을 예고하고 있었어요. 식탁 위에는 평소보다 훨씬 두꺼운 문서 뭉치가 놓여 있었고 벽면의 모니터에는 암호화된 데이터들이 끊임없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최성호 동무, 사령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동무의 해외 경험과 완벽한 경력을 고려해 결정된 사항이요. 특별히 최고 지도자님께서 직접 지명하신 인사라는 걸 명심하시오. 이 말을 전하는 사령관의 목소리에는 어떤 숨겨진 의미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는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를 경고하려는 듯한, 하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는 그런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그리고 그날부터 시작된 변화는 제 두 눈을 의심케 만들었습니다. 김정은 장군님에 대한 경호 체계가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전용 차량이 3대에서 10대로 늘어났는데 각 차량마다 최신형 방탄 시스템이 장착되었어요. 이전에 쓰던 방탄 유리는 전부 폐기되고 새로운 복합 세라믹 방탄 유리로 교체되었습니다. 게다가 음식 검사팀은 2배로 증원되었는데 특이한 점은 새로 합류한 인원들이 모두 해외 유학파들이라고 하더군요. 24시간 대기하는 미공개 의료진 5명도 새로 배치되었는데 그들의 이력을 살펴보니 모두가 최고급 실력자들이었습니다. 행사장 사전 검측 시간도 12시간에서 24시간으로 늘어났어요. 검측 장비도 모두 최신형으로 교체되었고 지하 시설물 탐지기까지 도입되었습니다. 경호원들의 배치 체계는 2중에서 3중으로 강화되었고 각 층위마다 독립적인 지휘 체계가 구축되었어요.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새로 도입된 위성 감시 시스템이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장군님의 모든 동선을 실시간으로 추적했는데 심지어 건물 내부의 동선까지 파악할 수 있는 최첨단 기술이었어요. 이런 갑작스러운 변화들은 분명 어떤 위험이 감지되었다는 신호일 텐데 그 실체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저를 가장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아파트 현관에 들어서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기분 좋은 소리였겠지만 오늘만큼은 그 웃음소리조차 가슴을 무겁게 했어요. 아내에게 발령 소식을 전하자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여보, 축하해요. 더 중요한 직책을 받게 된 건 맞죠? 아내의 순수한 기쁨 앞에서 저는 그저 힘없이 고개를 가로젓기만 했어요. 잘 모르겠네요. 뭔가 이상해요. 제 말에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도 제 걱정을 이해한 듯 했어요. 옆방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의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밤거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고요했지만 저는 이 평화로운 일상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직감하고 있었어요. 저는 방으로 들어와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보았습니다. 20년 전 스위스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알프스를 배경으로 젊은 시절의 저와 철민이 그리고 그때의 경호팀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때는 모든 것이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임무는 분명했고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도 확실했어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으며 문득 철민이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어요. 조심해. 그의 경고는 단순한 걱정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깊이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2월의 첫날, 칼날 같은 바람이 평양 거리를 쓸고 지나갔습니다. 거리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박이는 가운데 삭막한 겨울 공기는 제 뼛속까지 파고들었어요. 그날부터 시작된 변화는 마치 그 차가운 바람처럼 조용하면서도 매섭게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날 당 청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어요. 아침부터 이상하리만치 적막한 공기가 감돌았는데 청사 안으로 들어서자 그 이유를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당원들의 발걸음 소리와 서류 넘기는 소리로 활기찼을 복도가 마치 무언가를 숨기려는 듯 조용했거든요. 처음 눈치챈 건 당 청사의 분위기였습니다. 낮에는 그럭저럭 일상적인 모습이었지만 해가 지고 나면 청사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보여주었어요. 평소라면 늘 북적이던 복도가 한밤중이 되면 이상하리만치 조용해졌는데 지하 문서고 쪽에서만 늦은 시간까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날 밤도 당직 근무를 서고 있었어요. 시계는 자정을 향해 가고 있었고 청사 안은 깊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순찰을 돌던 중 지하 문서고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평소 같았으면 즉시 대응했겠지만 이상하게도 다른 경비원들은 모른 척하는 듯 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종이 타는 냄새. 그건 분명 실수로 난 불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움직임이었죠. 저는 조심히 문서고 입구 근처에서 들려오는 낮은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주체라는 단어가 들어간 문서는 전부 분류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태우게. 목소리는 작았지만 명확했습니다. 제 등줄기로 차가운 땀이 흘러내렸어요. 이건 단순한 문서 정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우리의 정체성이 조직적으로 지워지고 있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뭔가 달라진 것을 느꼈어요. 벽면이 어딘가 허전해 보였거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평소당 청사 곳곳에 걸려있던 김일성과 김정일의 초상화가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것을요. 너무나 교묘하게 마치 원래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철거되고 있었습니다. 최성호 동무, 갑작스러운 목소리에 저는 흠칫 놀랐어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문서고 담당 박진호 동무의 것이었습니다. 평소에 그가 아니었어요. 어딘가 긴장된 듯한 그러면서도 의미심장한 눈빛이 느껴졌습니다. 문서 정리 좀 도와주시오. 오래된 자료들을 분류해야 하는데.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저는 그 속에 숨겨진 긴장감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를 따라 문서고로 따라 들어가니 수십 년치의 문서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끝없이 펼쳐진 문서들은 마치 우리의 역사처럼 보였어요. 박진호 동무는 이것이 단순한 보관 체계 개편이라고 설명했지만 저는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건 우리의 과거를 재정의하는 작업이었어요. 먼지 쌓인 서류들 사이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손끝으로 느껴지는 종이들은 각자의 이야기를 품고 있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발견한 갈색 봉투 하나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해외 파견 보고서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종이 특유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예전 스위스 시절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깨끗한 거리, 높은 산맥, 자유로운 공기, 그 모든 것이 생생하게 떠올랐어요. 봉투 속에서 발견한 낡은 사진 한 장. 취리 호수의 푸른 물결을 배경으로 철민이와 제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23, 최연소 해외 파견 경호원이었고 철민이는 22, 무관 견습생이었죠. 사진 속 우리는 얼마나 순수하고 희망에 차 있었던가요? 그때 박진호의 발걸음 소리가 가까워졌어요. 최성호 동무, 그런 자료들은 전부 소각 대상이요. 그의 목소리에는 연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고개를 끄덕이고 분류하는 척을 하며 그 사진을 품속에 숨겼어요. 역사가 지워지는 이 순간, 적어도 이 작은 증거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매일 밤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거리의 슬로건이 하나둘 바뀌기 시작했고 교과서가 수정되었으며 방송 내용도 미묘하게 달라져 갔습니다. 마치 거대한 지우개가 우리의 과거를 천천히 지워나가는 것 같았어요. 주말이 되어서야 저는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 그날도 저희 가족은 늘 그랬듯이 철민이네 가족과 저희 가족이 모였어요. 봄이면 함께 텃밭을 일구고 여름이면 아이들과 물놀이를 하고 가을이면 함께 밤을 줍던 우리 가족들이었지만 이번 모임은 뭔가 달랐습니다. 아이들은 여전히 즐겁게 뛰어놀았지만 어른들의 표정은 무거웠어요. 식탁에 둘러앉아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마치 마지막 만찬 같아 보였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아이들이 다른 방에서 놀 때였습니다. 차를 마시며 어색한 침묵이 이어지다가 철민이의 아내 순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요즘 뭔가 불안하지 않나요? 애들 유학을 보내야 하나? 그 말에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내는 찻잔만 만지작거렸고 철민이는 창밖만 바라보았어요. 그 침묵 속에는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는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미래에 대한 절망이 가득했어요. 주머니 속의 사진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스위스의 그 순간이 단순한 추억이 아닌 잃어버린 가능성처럼 느껴졌거든요. 맑은 호수와 높은 산맥, 깨끗한 거리를 걸으며 느꼈던 그 자유로움. 우리 아이들은 그런 세상을 모른 채 자라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하지만 지금은 더 이상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위험한 시기라는 것을 말이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가족 전체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옆방에서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저희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저는 문득 당 청사에서 철거되던 초상화들이 떠올랐어요. 숫자가 조용히 지워지고 있는 이 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죠.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서재의 작은 책상 앞에 앉아 오래된 일기장을 꺼내 쓰어요. 주머니 속에 사진을 조심스럽게 일기장 사이에 끼워 넣으며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어요. 오늘도 평양의 밤은 조용하다. 하지만 이 고요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다.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역사가, 그리고 어쩌면 우리의 미래가. 나는 이 모든 것을 지켜보는 증인이 되어버렸다. 언젠가 우리 아이들이 이 진실을 알게 될 때 그들은 이해할 수 있을까? 아니,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세상이 올 수 있을까? 창밖에 눈은 계속해서 내렸고 저는 그렇게 밤늦도록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점점 김주혜의 활동이 왕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춥게 느껴졌습니다. 영하 15도를 가리키는 온도계처럼 차갑게 얼어붙은 평양의 거리는 아직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바빠진 김주혜의 일정으로 인해 저 또한 바빠지고 있었죠. 김주혜의 하루는 새벽 6시에 시작됩니다. 그녀의 기상 시간보다 1시간 반은 일찍 도착해서 모든 동선을 점검하는 것이 제 일과의 시작이었어요. 그녀가 거주하는 관저의 모든 구석구석을 살피는 일은 이제 제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새해가 되면서 김주혜의 활동은 눈에 띄게 본격화되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준비해온 계획이 실행되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어요. 저는 그녀의 곁에서 매일 새로운 모습들을 목격했어요. 초침의 움직임처럼 정교하게 짜여진 그녀의 일상은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6시 그녀의 방에서는 항상 알람 소리가 울리기도 전에 불이 켜졌어요. 창문을 통해 비치는 푸른빛 속에서 그녀는 이미 책상 앞에 앉아있곤 했습니다. 그 모습이 10대 소녀의 것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어요. 7시부터는 최선희와 함께하는 외교 의정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감도는 교육실에서 최선희의 날카로운 지적에도 그녀는 항상 침착하게 대응했어요. 마치 오랜 세월 동안 이런 순간들을 준비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세를 바로 하세요. 그리고 시선은 상대방의 눈을 정확히 바라보되 너무 날카롭지 않게. 최선희의 조언에 그녀는 즉각적으로 자세를 교정했어요. 거울 앞에서 연습하는 그녀의 모습은 마치 무용수의 그것처럼 정교했습니다. 오전 시간은 국제 정세 분석으로 채워졌어요. 회의실 밖에서 경계 근무를 서는 동안 저는 그녀의 또렷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꺼운 방음벽을 뚫고 나오는 목소리에는 묘한 카리스마가 있었어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 변화에 주목해야 할 것 같아요. 특히 경제 제재를 우회하는 방식에서 회의실 안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자주 현실감을 잃곤 했습니다. 저와 같은 나이대의 자녀를 둔 제가 10대 소녀의 경호실장이라는 현실이 때로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극비로 진행되었던 러시아 대사와의 비공개 면담이었습니다. 그날은 매서운 한파가 몰아치던 1월 중순이었어요. 회의실 창밖으로는 눈보라가 휘몰아치고 있었고 실내 난방은 평소보다 더 강하게 틀어져 있었습니다. 면담실 앞에서 경계 근무를 서고 있던 저는 안에서 들려오는 대화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어요. 대화의 내용 하나하나가 마치 폭탄과도 같았습니다. 대사각하, 이번에 발발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의 국제 질서 재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녀의 질문은 예리한 칼날 같았어요. 30분 동안 이어진 대화는 마치 두 노련한 외교관의 대화 같았습니다. 러시아 대사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지는 것을 보며 저는 무언가가 크게 바뀌고 있음을 직감했어요. 오후 군사 전략 교육에서는 그녀의 또 다른 면모가 드러났습니다. 특히 핵미사일 지휘통제 시스템 견학대의 일은 지금도 생생해요. 차가운 지하 벙커에서 수많은 모니터들이 깜빡이는 가운데 그녀는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시스템으로는 적의 미사일 방어망을 뚫기 어려울 것 같은데요.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수십 년의 경력을 가진 장성들이 한 소녀의 질문 앞에서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표정, 떨리는 손짓, 모든 것이 그녀의 예리함을 증명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을 더 무겁게 했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그녀는 반드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어요. 경호원들조차 접근이 허락되지 않는 2시간이 꼭 있었죠. 그 시간이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장 불안했던 것은 경호원들에 대한 그녀의 끊임없는 관심이었습니다. 특히 김주혜는 저와 관련된 것들을 자주 물어보았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던 중 갑자기 고개를 들어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최성호 씨의 아들은 유학 계획이 없나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겉으로는 무심한 듯한 그녀의 목소리에 숨겨진 의도가 느껴졌어요.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아직 어려서요. 최대한 담담하게 답했지만 목소리가 살짝 떨렸나 봅니다.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어요. 그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가요? 하지만 좀 더 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소리군요. 그 말에 담긴 무게는 마치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온몸이 굳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들더군요. 그날 저녁, 상황은 더욱 심각한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보안사령부 간부와의 만남은 예정에 없던 것이었어요. 퇴근을 준비하던 저를 그가 불러세웠습니다. 최성호 동무 이번에 보니 강철민과의 친분 관계가 눈에 띄는데 형광등 불빛 아래서 그의 차가운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그러면서도 덫을 놓는 듯한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보이는 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적막해 보였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간간히 보이는 순찰차들, 그리고 골목마다 서 있는 감시원들. 마치 거대한 거미줄이 도시 전체를 덮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의 공부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단어를 외우는 소리가 마치 운명의 신호처럼 들렸습니다. 복도 끝에서 아내와 눈이 마주쳤고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어요. 혹시 모르니 짐을 싸둬요. 언제든 떠날 수 있게. 제 말에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옆방에서는 여전히 아들의 공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아들의 방문을 살며시 열었습니다. 책상 앞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김주혜와 같은 나이에 제 아들을 바라보며
저는 마침내 결심을 굳혔습니다. 꼭 이들을 지키겠다고 말이죠. 그러다 결국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일과였어요. 새벽부터 출근해서 서류 정리를 하고 있었죠. 사무실 창문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햇살 속에서 먼지 입자들이 춤추듯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날 갑자기 김주혜의 일정이 변경되면서 저는 평소에는 출입이 제한된 7층 문서보관실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상부의 지시로 회의 자료를 찾으러 간 그곳은 마치 다른 세계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서보관실의 공기는 차갑고 건조했어요. 오래된 종이 특유의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고 천장의 형광등은 불규칙하게 깜빡이며 음산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철제 서가들 사이를 걸으며 서류를 찾던 그때 저는 운명처럼 그 문서들과 마주하게 되었어요. 회색빛 서류철 사이에서 도드라지게 보이는 붉은색 스탬프가 시선을 사로잡았거든요. 최고기밀이라는 도장이 선명했고 그 아래에는 정교한 글씨체로 의료진단 보고서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고 등줄기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주변을 살피는 것도 잊은 채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제 눈에 들어온 의료보고서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김정은의 건강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되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의료진들의 진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각종 검사 결과와 예후 분석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의학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결론은 명확했어요. 2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판정.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게다가 그 뒤에 있던 문서 뭉치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새로운 조선이라는 이름의 프로젝트 문서였어요.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들 속에는 북한의 미래를 완전히 뒤바꿀 계획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경제개혁안, 외자 유치 계획, 금융 시스템 현대화 방안 등등 마치 다른 나라의 이야기를 읽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알던 북한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청사진이 거기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반개혁 세력 동향 보고라는 서류철을 열었을 때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맨 첫 페이지에 적힌 이름, 강철민, 20년 지기 친구의 이름이 반대파 명단 최상단에 있었어요. 그 순간 최근 철민이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자신감 넘치던 그의 목소리가 조금씩 작아지고 술자리에서도 평소와 달리 말수가 줄어들었던 것, 게다가 주말 모임에서도 자꾸 창밖만 바라보던 그의 불안한 눈빛까지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문서에는 강철민의 일거수일투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만난 사람들, 들른 장소들, 통화 기록들까지 전부 말이죠. 마치 거미줄처럼 촘촘한 감시망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래에는 요주의 관찰 대상 명단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 명단에는 강철민과 친분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언제든 저희 가족도 그 명단에 오를 수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으니까요. 게다가 서류들을 더 살펴볼수록 북한에 숨겨진 이면이 들었습니다. 중국과의 비밀 협상 문서들은 마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하는 것 같았습니다. 러시아와의 군사협력 재조정안, 서방과의 물밑 대화 시도 기록, 모든 것이 변화의 바람을 암시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모습은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벚꽃 잎이 흩날리는 거리는 평화로워 보였지만 이제 저는 그 평화로움이 거대한 폭풍전의 고요라는 것을 알았어요. 문득 20년 전 스위스에서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당시 저희가 경호하던 어린 김정은의 모습, 서구 문화를 동경하던 그의 눈빛, 자유에 대한 은은한 갈망. 그때는 그저 한 소년의 호기심으로만 보였던 것들이 이제는 완전히 다른 의미로 다가왔어요. 그렇게 퇴근 시간이 다가올 무렵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바로 강철민이었어요. 평소의 늠름한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헬쑥한 얼굴로 들어서는 그를 보는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걸. 러시아 장기 출장이라는 그의 마지막 인사는 마치 이별의 인사 같았어요. 저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선택한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선택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말이죠. 그날 밤 비가 내리는 평양 거리를 걸으며 저는 마지막 결심을 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무릉덩이에 비치는 모습이 마치 제 흔들리는 마음처럼 일렁였어요. 이제는 저희 가족도 선택을 해야 할 때였습니다.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는 집으로 가는 길, 주머니 속의 여권이 어깨를 무겁게 눌렀어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다는 것을 저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본 철민이의 모습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이제 우리도 움직여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것만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부터 반대파 숙청이 은밀하게 시작되었습니다. 강철민과 가까웠던 사람들이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휴가라는 명목이었고 다음에는 지방 출장이라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자주 가던 식당의 주인이 사라졌고, 다음 날은 아이들 학교 선생님 한 분이 갑자기 자리를 비웠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어요. 숙청은 그렇게 은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강철민의 가족에 대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그 즈음이었어요. 누군가는 그들이 함경도 시골로 피신했다고 했고, 또 다른 이들은 이미 국경을 넘었다는 말을 속삭였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서 아내와 마주 앉았어요. 창밖으로는 여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천둥 소리가 제 심장 소리처럼 울렸습니다. 아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어요. 우리 가족이 위험해질 거라는 것,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 아내는 잠시 침묵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부부였기에 긴 설명은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2주간의 치밀한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매일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저는 서재에서 러시아 국경 경비 정보를 분석했어요. 20년간의 경호원 생활에서 쌓은 경험과 인맥이 이제야 진가를 발휘할 때가 왔습니다. 핵심 문서들은 모두 디지털화했어요. 스위스 은행 계좌번호가 적힌 쪽지, 해외 연락망이 정리된 수첩, 그리고 국경지대 상세 지도까지. USB에 담긴 이 작은 정보들이 우리 가족의 생명줄이 될 것이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15년 넘게 살아온 평양에 집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아이들의 방을 둘러볼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성민이의 책상 위에 놓인 교과서들, 미영이의 벽에 붙은 그림들까지 이 모든 것들을 뒤로 해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가족들을 먼저 중국으로 보내는 날. 아침 하늘은 유난히 맑았어요. 새벽부터 내리쬐는 햇살이 마치 우리의 앞날을 비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평소처럼 출근하는 척하며 배웅했지만 가슴속은 태풍이 휘몰아치는 것 같았어요. 아내와 마지막으로 눈을 마주쳤을 때 그녀의 눈가에 맺힌 희미한 눈물을 보고도 닦아주지 못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아이들은 여행 가방 안에 숨겨둔 USB를 만지작거렸어요. 그 작은 저장장치 속에는 우리의 미래가 담겨 있었습니다. 성민이는 창밖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간간히 한숨을 쉬었고, 미영이는 무릎 위에 올려둔 여권을 계속해서 매만졌어요. 그리고 사흘 후, 저는 김주혜의 시찰단과 함께 국경으로 향했습니다. 손목시계는 오후 3시 27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교대의 시간과 점검 시간 사이에 15분간 공백이 생기는 제가 한 달간 면밀히 관찰해 파악한 가장 허술한 시간대였기에 꼭 그때 성공을 해야만 했죠. 그리고 마침내 시계가 3시 27분을 가리켰고 저는 곧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그때 국경을 넘는 순간의 긴장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달리고 달려 두만강을 숨도 쉬지 않고 헤엄쳤죠. 그렇게 중국 땅에 발을 디딘 순간 처음으로 깊은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축축한 풀냄새, 멀리서 들려오는 차량 소리, 자유의 공기, 모든 것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국경에서 5km 떨어진 작은 마을의 간이식당에서 가족들과 재회했을 때 아내와 아이들의 얼굴은 지쳐 있었지만 눈빛만은 반짝였습니다. 이후의 여정은 더욱 험난했습니다. 윈난성의 험한 산길을 넘을 때는 미영이가 고열에 시달렸고, 라오스 국경을 넘을 때는 트럭 짐칸에서 6시간을 버텨야 했습니다. 홍강을 건널 때 쏟아진 폭우는 마치 우리의 도주를 가로막으려는 것만 같았어요. 태국 땅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우리 모두가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보름 동안 제대로 씻지도 먹지도 못한 채 이어온 도피 행렬. 하지만 방콕 주재 한국 대사관으로 향하는 길은 이상하리만치 평화로웠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행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기쁨이었을까요?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정말로 끝나간다는 안도감이었을까요? 네 사람의 눈물 속에는 각자 다른 이야기가 담겨 있었을 거예요. 서울에 도착한 그날, 하늘은 평양의 하늘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임시 거처로 배정받은 작은 아파트에서 저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그 사진을 꺼냈어요. 20년 전 스위스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취리 호수를 배경으로 찍은 그 사진 속에는 젊은 날의 제가, 그리고 이제는 다시 만날 수 없게 된 친구들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나중에 아빠가 왜 이 선택을 했는지 너희들이 언젠가는 이해하길 바란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밤거리가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낯선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우리를 환영하는 것만 같았어요.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강철민을 생각했습니다. 그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꼭 그와 그의 가족들이 무사하기만을 바랬습니다. 마침내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하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저희는 모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참고 참다 터져나온 눈물이었죠. 드디어 안전한 곳에 왔다는 생각은 저희의 긴장을 풀리게 만들었습니다. 저희는 곧바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 하나원에 입소했습니다. 그곳에서의 3개월은 정말 힘들었어요. 새로운 것 투성이었거든요. 이렇게 남한에 와서 보니 정말 별세계였습니다. 특히 회사들이 봉사를 다니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모습은 충격적이기도 했고요.
게다가 이렇게 남들을 돕는 걸 당연하게 여기더군요. 담당 사회복지사님을 통해 알게 된 KS 오토플랜이 바로 그런 기업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대한민국의 신차 장기 렌트 및 리스 업계에서 압도적인 1위인데요. 차량 구매뿐 아니라 기존 차량 처분까지 원스톱으로 책임지고 처리해드리는 시스템. 렌트와 리스 시 중도 해지를 원하시는 경우 고객님이 최대한 페널티를 적게 가지고 가시도록 체계화된 승계 부서를 운영하는 유일한 회사라는 것도 놀랍지만 더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바로 처음 회사를 시작하던 그 마음 그대로 취약계층 아동과 시설에 아낌없는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만큼 이어지는 봉사활동과 기부의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이 기업은 정말 제대로 된 기업이라며 입을 모아 추천하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착한 기업을 소개해드릴 수 있어 영광인데요. 지금 고정 댓글을 클릭하시면 KS 오토플랜이 구독자분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맞춤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 구매로 고민이시라면 부담 없이 상담 받아보세요. 모든 것들을 배우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행히 아이들은 즐거워하며 호기심을 가지는 모습을 보며 한시름 놓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적응을 해나가고 있는 중이지만 너무나도 행복해요. 자유롭게 자신의 의지로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이제 알게 된 것이 아쉬울 정도이죠. 지금 아이들이 새로 생긴 친구들을 집에 데려와서 노는 것을 보면 참으로 뿌듯해요. 저와 아내는 그럴 때마다 서로 웃고는 하죠. 이제는 북에 있는 동포들도 꼭 이러한 자유를 맛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곳에 두고 온 동료들이 마음에 걸리곤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들을 위해서 항상 마음으로 빌고는 합니다. 언젠가는 그들도 자유로워지길 하고 말이죠. 저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저희의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시작입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나아가려 해요. 저희의 앞 나를 응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수부대의 아내로 살아간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러시아로 갑자기 파병을 가게 된 이번 같은 상황은 저희를 죽고 싶게 만들죠. 안녕하세요. 평양뉴스입니다. 제보자의 신변을 위해 가명으로 사연이 진행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한미영 씨가 직접 겪은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남한으로 귀순한 지 반년이 된 한미영이라고 합니다. 남한에서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저를 괴롭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 소식이죠. 특히 이번 러시아 파병 소식이 뉴스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탓의 뉴스는 아예 보지 않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겠지만 러시아 파병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특히 그 폭풍군단은 저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제 남편이 몸담았던 그 부대 말이죠. 그 기억은 여전히 제 몸을 덜덜 떨리게 만들고는 하죠. 그래서 오늘은 용기를 내어 제가 직접 겪었던 일을 꺼내보려 합니다. 힘든 일이지만 꼭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꼭 끝까지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주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뒷바라지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에 항상 만족감을 느끼고 있었죠. 제 남편처로는 폭풍군단 소속이었어요. 남편은 늘 자부심이 대단했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특수부대라며 늘 자랑스러워했거든요. 최근 김정은의 공개 행보에 동행했던 김영복이 이끌었던 군단으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후방으로 침투 및 교란 그리고 주요 시설을 파괴하는 작전을 수행한다며 남편은 제 귀가 닳도록 이야기하고는 했죠. 매일 듣는 이야기가 지루할 때도 있었지만 그가 해맑은 얼굴로 자랑스럽게 말하는 그 표정을 보고 있노라면 그저 피식 웃음만 났습니다. 저는 항상 처음 듣는 사람처럼 들으며 반응을 해주고는 했죠. 그의 군복 왼쪽 가슴에 달린 폭풍부대 마크는 늘 반짝반짝 빛이 났어요. 매일 아침 출근 전에 군복을 다림질할 때면 그 마크만큼은 특별히 더 신경 써서 관리했던 게 생각나네요. 여보, 이 마크가 반짝이는 건 우리 부대원의 긍지예요. 라고 말하던 철호의 눈빛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 부부의 일상을 뒤집어 놓는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잠들어 있었는데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갑자기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저희 부부는 동시에 눈을 떴어요. 남편은 급하게 전화를 받으러 나가더군요. 여보, 나 지금 가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전화를 끊자마자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묻어났죠.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더 굳어 있었어요. 폭풍부대 대원들이 새벽에 호출되는 건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평소와는 다른 무게감이 느껴졌달까요? 지금 부대에서 전원 비상소집이래. 철호가 군복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군복 단추를 채우며 살짝 떨리는 게 보였죠.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이번엔 평소와는 다른 뭔가 큰일이 있을 거라는 걸 말이죠. 차가운 바닥에 맨발로 내려선 저는 서둘러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발바닥에 전해지는 차가움이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지만 그런 건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남편이 옷을 갈아입는 동안 급하게 죽을 끓였어요. 죽이 끓을 때까지 기다리는 그 몇 분이 왜 그리 길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어요. 여보, 사실은 남편이 죽을 먹다 말고 입을 열었습니다. 수증기가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라면 그릇 위로 그의 한숨이 섞여 올라갔죠. 러시아로 가게 됐어요. 6개월 동안 폭풍부대 전체가 움직인다고 해요. 순간 제 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이 탁자에 떨어졌습니다. 쨍그랑하는 소리가 깊은 밤의 정적을 깨뜨렸죠. 6개월이라니요. 결혼 3년 동안 이렇게 긴 이별은 처음이었어요. 더구나 폭풍부대 전체가 움직인다는 건 이번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주고 있었죠. 저는 숟가락을 주워들려 했지만 자꾸만 떨리는 손 때문에 쉽지 않았습니다. 철호는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상부에서는 건설 노동자로 위장해서 간다고만 알리라고 했다면서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더군요. 마치 누군가가 엿듣고 있을까 조심스러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남편은 저에게만큼은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나 봐요. 폭풍부대의 임무는 늘 극비였지만 이번에는 더더욱 보안이 엄격했다고 해요. 괜찮아요, 여보.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억지로 지어낸 미소가 얼굴에서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거든요. 잘 다녀오세요. 제가 기다릴게요. 폭풍부대 최고의 대원이잖아요. 시계는 어느새 세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시계바늘이 움직이는 소리가 마치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죠. 철호는 낡은 군용 가방 하나를 메고 현관으로 향했어요. 늘 당당하던 그의 걸음걸이가 오늘따라 무거워 보였습니다. 군화끈을 매는 손길도 평소보다 느렸고 현관문을 여는 소리도 어쩐지 망설임이 묻어있는 것 같았죠. 저는 그의 등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 왜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분명 다른 때처럼 돌아올 거라고 했는데 말이죠. 그렇게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울음을 삼키느라 제 어깨는 자꾸만 떨렸어요. 저는 창가로 달려가 남편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두운 통일거리는 드문드문 켜진 가로등만이 고요를 지키고 있었죠. 멀리서 군용 트럭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깊은 밤의 정적을 가르는 그 소리는 마치 거대한 짐승의 울음소리 같았죠. 아마도 다른 폭풍부대원들도 하나 둘 집을 나서고 있겠죠? 철호의 발자국 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가로등 불빛 사이로 사라져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이상한 예감에 몸을 떨었어요. 찬바람이 불어올 때마다 창문이 흔들렸고 그 소리가 마치 누군가의 울음소리처럼 들렸죠. 밤하늘은 유난히 어두웠고 별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오늘 밤만큼은 모든 별들이 숨어버린 것처럼요. 그렇게 아침이 밝아올 때까지 저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남편이 다시 돌아올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새벽녘의 차가운 공기만이 제 뺨을 스쳐갔고 멀리서 들려오는 첫차 소리가 고요를 깨뜨렸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마치 철호가 떠난 자리를 채우려는 듯이 도시가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죠.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밤 창가에서 별을 보며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러시아의 하늘에서도 같은 별이 보일까요? 철호도 이 시간에 저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180일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질 줄은 몰랐어요. 폭풍부대의 아내들은 모두 이런 긴 기다림에 익숙해져야 하나 봐요. 어제는 시장에 갔다가 우연히 다른 폭풍부대 대원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그녀도 저와 같은 표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긴 기다림 속에 지쳐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으려 애쓰는 그러한 표정 말이죠. 하지만 저는 믿어요. 6개월 후면 그날처럼 새벽 3시에 들리던 발자국 소리가 이번에는 우리 집을 향해 점점 가까워질 거라고요. 그렇게 버틴 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달력에 하나둘 써내려가는 X표가 마음을 무겁게 하네요. 처음에는 하루하루를 세며 희망을 가졌는데 이제는 그 X표들이 마치 제 가슴에 새겨지는 상처 같아요. 창가에 걸린 달력은 철호가 좋아하던 조선화가 그려진 것인데 매일 아침 X표를 그으면서 그의 부재를 더욱 실감하게 돼요. 매주 수요일 오후 3시 철호가 전화하기로 약속했던 그 시간만 되면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전화기 옆에 앉아 바늘이 똑딱거리며 움직이는 소리를 들으며 손가락으로는 전화기 코드를 만지작거리곤 했죠. 처음 1주차에는 정확히 약속 시간에 전화가 왔었어요. 잘 지내고 있다는 짧은 이야기, 걱정하지 말라는 몇 마디가 전부였지만 그래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그때 철호의 목소리는 어딘가 조심스러웠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옆에서 듣고 있는 것 같은 평소에 그답지 않게 경직된 말투였죠. 여보, 잘 지내요? 라고 물었을 때 잠깐의 침묵이 흘렀던 것도 기억나요. 그 짧은 순간에도 저는 전화선 너머로 들려오는 그의 숨소리를 놓치지 않으려 했죠. 2주차에는 약속 시간보다 2시간이나 늦게 전화가 왔습니다. 배급소에 줄을 서고 있었는데 갑자기 걸려온 전화에 저는 그 자리에서 뛰쳐나왔죠. 앞에 서 있던 아주머니가
이보시오. 차례를 지켜야 하고 외치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그저 철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는 생각뿐이었거든요. 그날은 철호의 목소리가 조금 지쳐 있었어요. 그의 숨소리가 평소보다 거칠었고 말마다 긴 한숨이 섞여 있었죠. 일이 많아서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철호의 말투에서 뭔가 숨기는 것이 있다는 걸 느꼈지만 저는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물어볼 수도 없었고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저 밥은 잘 먹고 있어요? 라고 물었을 뿐이었죠. 그러자 철호는 잠깐 머뭇거리더니 그럼요, 잘 먹고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인 걸 알면서도 저는 그저 다행이에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 그리고 3주차부터는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3시. 저는 집안의 모든 시계 소리를 들으며 기다렸죠. 똑딱똑딱. 시계 소리가 마치 제 심장 소리처럼 크게 들렸어요. 방 안에 걸린 괴종시계, 부엌의 탁상시계, 그리고 철호가 결혼기념일에 선물했던 자명종. 모든 시계가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시간을 알렸어요. 4시, 5시, 6시. 시간이 갈수록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혹시 전화가 고장 난 건 아닐까 싶어서 수화기를 들었다 놨다를 수십 번도 더 반복했죠. 전화선도 몇 번이나 확인했고 이웃집에 가서 전화가 잘 되는지도 물어봤어요. 하지만 밤 12시가 되어도 전화는 오지 않았어요. 이제 매일 밤 꿈에서는 전화벨 소리가 들려요. 벌떡 일어나 전화기로 달려가지만 깨고 나면 그건 그저 꿈일 뿐이죠. 이제는 전화기 소리만 들려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저를 힘들게 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인민반 회의가 시작될 때면 제 심장은 더욱 빠르게 뛰기 시작해요. 낡은 회의실에 삐걱거리는 의자에 앉아있으면 모두가 저를 주시하고 있다는 걸 알거든요. 특히 인민반장 동지의 날카로운 시선이 늘 저를 따라다녀요. 회의실 공기는 답답하기만 해요. 겨울이라 창문을 꼭 닫아두었거든요. 담배 연기며 곰팡이 냄새가 뒤섞인 공기 속에서 저는 마스크 속으로 깊은 한숨을 삼킵니다. 동무들, 오늘도 자랑스러운 소식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반장의 우렁찬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져요. 늘 그렇듯 그의 목소리에는 과장된 열정이 묻어있죠. 우리의 영웅적인 건설자들이 러시아 현장에서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반의 자랑, 철호 동무는 그 순간이면 저는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것을 느낍니다. 주먹을 꽉 쥐면 손톱 자국이 손바닥에 깊게 패이죠. 하지만 그 아픔이 차라리 위로가 돼요. 최소한 이 육체적인 고통은 제가 느끼고 싶은 대로 느낄 수 있으니까요. 맞은편 벽에 걸린 초상화들이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아 고개를 숙이게 돼요. 반장이 읽어내리는 허황된 성과들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중얼거립니다. 모두 거짓말. 그러면서도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박수도 쳐야 해요. 그렇게 제 손바닥이 아플 때까지 박수를 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철호를 위해 기도하고 있죠. 철호 동무는 하루 작업량의 150%를 달성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자랑스러운 노력 영웅의 모습입니다. 반장의 말이 이어질 때마다 저는 입술을 깨물고는 합니다. 피가 날 것 같은 순간에도 얼굴에는 미소를 띄워야만 하죠. 입술 안쪽이 터져서 짭짤한 피맛이 느껴져도 저는 계속 미소 짓고 있어요. 자랑스러운 노력 영웅의 아내는 이렇게 웃고 있어야만 하니까요. 게다가 배급소에 가는 길이 요즘 따라 더 멀게만 느껴져요. 회색빛 아파트 단지 사이를 걸으며 저는 종종 발걸음을 늦춰요. 매주 목요일 특별 배급품을 받으러 가는 날이면 온갖 시선들이 저를 따라다녀요. 러시아에 파견된 노동자 가족이라는 이유로 저희는 조금 더 많은 배급을 받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그 작은 혜택이 오히려 제 어깨를 무겁게 만들어요. 그만큼 철호는 러시아에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을 테니까요. 줄을 서서 기다리는 동안에는 주변의 수군거림이 귓가에 맴돕니다. 쌀을 받아들고 돌아서는 순간에도 등 뒤에서 들리는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와 박히죠. 저기 가는 게 철호 동무처죠? 러시아에서 돈 잘 벌어준다면서요? 아이고, 좋겠어요. 우리 영감도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듣자 하니 외화벌이도 된다던데. 참 부럽네요. 이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저는 억지로 웃음을 지어 보이고는 합니다. 입꼬리를 올리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건설 현장일 뿐인걸요. 이렇게 말하면서도 제 가슴은 점점 더 무거워져만 가죠. 매일 저녁 저는 텅 빈 식탁에 앉아 혼자 밥을 먹어요. 아니, 먹으려 노력해요. 한 숟가락을 뜰 때마다 목이 메어와요. 밥알 하나하나가 돌멩이처럼 느껴져요. 철호가 좋아하던 찌개를 끓여놓고도 저 혼자서는 한 입도 먹지 못하고 그대로 식어가는 걸 지켜본 날도 많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옆집 아주머니는 제 수심 가득한 얼굴을 보며 위로의 말을 꺼내세요. 아이고, 젊은 것이 왜 이리 수척해졌나. 일하러 간 남편이 보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저는 그저 애써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요. 그래요, 그들은 그저 제가 남편을 그리워하는 것뿐이라 생각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이
이 두터운 벽 너머에 있는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걸 말이죠. 폭풍부대의 비밀 임무를 알고 있는 제가 얼마나 무거운 비밀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이에요. 그렇게 매일 밤 잠들기 전 저는 철호의 군복을 품에 안고 잠이 듭니다. 세탁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기에 아직도 그의 채취가 희미하게 남아있죠. 그의 체온이 남아있는 것 같은 군복 냄새를 맡으며 저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속삭입니다. 이불 속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조심하면서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미영아, 현관문을 열자 동네 언니인 순이 언니가 서 있었어요. 평소에 활기찬 목소리가 아니었죠. 왠지 모를 긴장감이 감도는 목소리였어요. 순이 언니는 주변을 살피듯 고개를 돌리더니 서둘러 안으로 들어왔어요. 현관문을 닫는 소리도 평소보다 조심스러웠죠. 차라도 한 잔 마시자. 언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순간 저는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직감했죠. 부엌으로 가서 차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주전자에서 나오는 김이 마치 제 불안한 마음처럼 흔들리고 있었죠. 찻잔을 내려놓는 제 손도 자꾸만 떨려왔어요. 미영아, 내가 오늘 할 말이 있어서 왔는데. 순이 언니는 찻잔을 받아들고도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그 침묵이 방 안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죠. 언니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네, 언니, 무슨 일이에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성철이, 소식 들었니? 순간 제 손에서 찻잔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성철 오빠는 철호와 같은 폭풍부대 소속이었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이기도 했고요. 철호와 성철 오빠는 늘 붙어 다녔었죠. 학창시절 사진을 보면 둘은 항상 나란히 서 있었어요. 성철이가 전사했다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폭탄이 터진 것처럼 세상이 조용해진 것 같았죠. 손끝이 차가워지고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어지는 순이 언니의 말은 더 큰 충격이었죠. 근데 말이야, 어떤 사람은 전사가 아니라 탈영이라던데. 언니는 그 말을 하면서 목소리를 더욱 낮추었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부르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탈영이라는 단어를 내뱉었죠. 탈영. 그 단어가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우리나라에서 그건 말 그대로 금기어예요. 입에 담기조차 무서운 그 단어를 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내뱉었어요. 그 순간 철호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어요. 게다가 성철이 부인인 미숙이가 갑자기 지방으로 이사를 갔대. 순이 언니의 말은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마치 퍼즐 조각을 맞추듯 이야기가 하나둘 연결되기 시작했죠. 미숙 언니와 마지막으로 마주쳤던 날이 떠올랐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웃고 있었는데 그게 마지막 모습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어젯밤에 보이부에서 나온 사람들이 미숙이네 집을 뒤졌다더라. 밤새도록 까만 승용차가 3대나 왔었대. 뭔가를 가져갔다는 소문도 있고. 언니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졌습니다. 마치 벽에도 귀가 있을까봐 조심스러워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느낌이었죠. 탈영이라는 단어만이 제 머릿속을 끊임없이 맴돌았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불빛이 반짝였어요. 희망이라고 해야 할까요? 적어도 탈영은 살아있다는 뜻이니까요. 그 순간 저는 스스로가 무서워졌어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하면서도 그 작은 희망의 불씨를 완전히 끄지는 못했죠. 언니,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돼요. 제가 겨우 짜낸 말이었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순이 언니도 느꼈을 거예요. 언니는 차를 한 모금 더 마시더니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 내 말이 맞다. 미안해. 내가 너무 말이 많았나? 이만 가볼게. 언니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마치 오래 있다가는 뭔가 더 터져나올 것 같아 도망치듯 자리를 떴죠.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남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끊임없이 생각했죠. 성철 오빠가 정말 탈영했다면 철호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 정말 러시아의 건설 현장일까? 아니면 문득 창밖에서 들리는 바람 소리에 흠칫 놀랐어요. 마치 누군가가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서요. 그렇게 아침에 거울을 보니 눈두덩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흘린 눈물 때문이었겠죠. 급하게 찬물로 세수를 하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회의에 늦으면 더 의심을 살 테니까요. 평소보다 더 꼼꼼하게 화장을 했어요. 창백한 얼굴에 홍조를 넣고 떨리는 입술에는 연한 립스틱을 발랐죠. 거울 속 제 모습은 마치 무대에 오르기 전 분장을 하는 배우 같았어요. 회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어제 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죠. 회의실 문을 열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이었죠. 누군가는 하품을 하고 누군가는 작은 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요. 마치 어제의 일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죠. 정말 아무도 모르는 걸까요? 아니면 모두가 알면서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저는 계속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조그만 대화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나 성철 오빠 이야기가 나오지는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하지만 그저 일상적인 대화뿐이었어요. 쌀 배급이 늦어진다는 불평, 겨울이 유난히 춥다는 한탄들이 마치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죠. 자,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죠. 분명 성철 오빠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번 주 청소 당번은 3층 1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의 첫마디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성철 오빠네 가족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반장은 평소와 다름없이 회의를 진행했거든요. 미숙 언니가 살던 집은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집처럼 건너뛰었죠. 그 순간 제 등줄기로 한기가 흘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주 배급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반장의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렸거든요. 문득 철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며칠 전 들은 소식이 생각났죠. 철호의 부대가 최전선에 배치되었다는 소식이 말이에요. 집에 돌아와 창가에 서서 먼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고 있었죠. 한 조각의 파란 하늘도 보이지 않는 마치 두꺼운 철벽 같은 구름이었어요. 그 어둑한 하늘 아래서 저는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중얼거렸어요. 여보, 당신도 무사하죠? 그렇죠? 제발, 제발. 그렇게 저는 철호가 무사할 거라는 믿음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그러다 사건이 일어나고 말았죠. 그날도 저는 평소처럼 통일시장에 나왔어요. 배급품으로는 부족한 야채를 구하러 온 거였죠. 시장은 이른 봄나물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저는 시장을 지나면서 철호가 좋아하던 달래를 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었죠. 언니, 이거 사세요. 그 순간 갑자기 누군가가 제 옆에서 속삭이듯 말을 걸었습니다. 20살 남짓 되어 보이는 젊은 여자였죠. 그녀의 손에는 작은 USB가 들려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저 암시장에서 파는 한국 드라마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 진지했고 어딘가 절박해 보였죠. 이건 꼭 보셔야 해요. 특히 폭풍부대 가족이시라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어떻게 제가 폭풍부대 가족이란 걸 알았을까요? 주변을 둘러보니 다행히 아무도 우리를 주시하고 있지 않았어요. 얼마죠?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죠. 돈은 됐어요. 대신 꼭 진실을 알아주세요. 그렇게 말하더니 그녀는 사라졌어요. 마치 귀신처럼 말이죠.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그렇게 길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저는 USB를 손바닥 안에 꼭 쥐고 마치 폭탄이라도 든 것처럼 조심스럽게 걸었죠. 길에서 마주치는 모든 사람이 저를 감시하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켰습니다. 철호가 쓰던 거라 오래되고 느린 컴퓨터였지만 지금은 그게 제 유일한 창문이었죠. USB를 꽂는 순간 제 손이 떨렸어요. 이게 옳은 걸까? 보지 말아야 하는 걸까?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결국 동영상 파일을 열었어요. 그렇게 화면이 켜지고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장이 펼쳐졌죠. 첨단 장비로 무장한 우크라이나군과 우리 군인들의 모습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마치 수십 년 전 전쟁 영화를 보는 것 같았거든요. 낡은 총을 든 우리 북한 군인들의 군복은 남루했고 장비는 너무나 구식이었습니다. 현대의 전장에서 80년대 군인들처럼 싸우고 있었죠. 드론의 공격에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젊은 병사들이 하나둘 쓰러져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화면 속 어딘가에 철호도 있을까 싶어 저는 매 장면을 뚫어져라 쳐다봤습니다. 혹시라도 철호의 모습이 보일까 봐서 말이죠. 하지만 동시에 그의 모습이 보이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영상 속 참혹한 전투 장면들이 계속될 때마다 제 손톱은 깊이 파고들어 손바닥에 자국을 남겼어요. 그렇게 영상을 본 후 저는 며칠 동안 제대로 된 식사도 못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죠. 꿈에서는 철호가 계속해서 나타났어요. 때로는 전장에서 쓰러지는 모습으로, 때로는 눈보라 속을 헤매는 모습으로 말이죠. 잠에서 깰 때마다 베개는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더 이상 저는 남편의 생존을 확신할 수 없게 되었지만 이상하게도 절망감보다는 분노가 더 컸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는지, 그리고 철호와 다른 군인들이 얼마나 불공평한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으니까요. 이후 매일 밤 저는 새로운 시도를 했습니다. 라디오를 몰래 개조해서 나만 방송을 들었죠. 처음에는 너무 무서웠어요. 창문 틈으로 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이불 속에 들어가 귀를 바짝 대고 들었죠. 때로는 소리가 너무 작아서 거의 들리지 않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는 매일 밤 다른 세상의 이야기가 흘러나왔어요. 서울의 밤거리, 자유롭게 여행을 다니는 사람들, 원하는 걸 마음껏 말할 수 있는 곳에 대한 이야기가 항상 흘러나왔죠. 그렇게 저는 철호와 함께 꿈꾸던 그런 세상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매일 밤 방송을 들으면서 조금씩 용기가 생겼어요. 어쩌면 저도 무언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잘못하다간 철호의 편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지도 못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드디어 6개월 만에 철호의 편지가 왔습니다. 봄비가 내리던 어느 날이었죠. 우편함에서 발견한 그 편지 봉투를 보는 순간 제 손이 떨려왔어요. 확실히 철호의 글씨체였지만 평소와는 다른 어딘가 급하게 쓴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봉투가 찢어질까봐 조심스럽게, 하지만 동시에 빨리 내용을 확인하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서 말이죠. 편지지를 펼치자 철호의 글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확실히 평소에 반듯한 글씨체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매우 급하게 몰래 쓴 것 같은 흔들리는 글씨였죠. 미영아, 나는 이곳에서 탈영하기로 결심했어.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거짓이었어.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 자유의 땅 한국으로 갈 거야. 우리 그곳에서 꼭 다시 만나자. 보고 싶다. 미영아. 그 짧은 문장들을 읽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져 글씨가 번지기 시작했죠. 얼른 편지를 닦아내며 저는 같은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어요. 탈영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입에 담기조차 무서웠던 그 단어를 철호가 직접 쓰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큰 결심을 했을지, 그 순간 얼마나 무서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조여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의 용기가 저를 뜨겁게 만들었죠. 그날 이후로 다시 철호의 소식은 끊겼어요. 과연 철호는 성공했을까요? 우크라이나를 벗어났을까요? 한국으로 가는 긴 여정을 무사히 헤쳐나가고 있을까요? 밤마다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밖의 달을 보며 철호도 같은 달을 보고 있기를 바랐죠. 그렇게 서랍 속 편지를 가슴에 품은 채 저는 결심했습니다. 탈북을 해서 남한으로 가기로 말이죠. 여보, 저도 이제 시작할게요. 당신이 선택한 그 용기 있는 길을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자유의 땅에서.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제 가슴 속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꽃이 앞으로의 길을 밝혀줄 테니까요. 그곳에서 저희는 꼭 만날 테니까요. 그렇게 2023년 겨울의 어느 새벽, 저는 마지막으로 평양에 제 집을 돌아봤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에 꼭 필요한 것들만 챙겼어요. 철호의 사진 한 장, 그의 마지막 편지, 그리고 몇 벌의 옷들을 말이죠. 사실 챙길 게 그리 많지 않았어요. 그렇게 새벽 3시, 철호를 배웅했던 그 시간에 저도 집을 나섰어요. 같은 시간, 같은 장소.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떠나는 사람이 되었네요. 계단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왠지 가벼웠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렜달까요?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세 장의 문이 열린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렇게 브로커를 만나기로 한 장소로 가는 길, 평양의 새벽거리는 여전히 차갑고 어두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 보여요. 모든 게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지네요. 이 길을 걸으며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브로커를 만나 중국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두만강을 건널 때는 정말 죽을 것만 같았죠. 한겨울도 아닌데 물이 얼마나 차갑던지. 강을 건너는 동안 철호의 얼굴을 계속 떠올렸어요. 여보, 당신도 이런 길을 걸었나요? 하고 마음속으로 계속 물었죠. 중국에서의 숨어 지내는 날들. 매 순간이 두려움의 연속이었어요. 낯선 도시의 뒷골목에서 창문도 없는 지하방에서 숨죽이며 보낸 시간들. 누군가 문을 두드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후회는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기도했어요. 내일은 더 자유에 가까워질 거예요. 라오스의 정글을 지날 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숨막히는 더위와 끝없는 걷기.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주머니 속 철호의 편지를 만져봤어요. 글씨는 이미 희미해졌지만 그의 마지막 약속만은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태국에 도착했을 때는 처음으로 실감이 났어요. 아, 이제 정말 자유에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국 대사관으로 가는 길, 처음으로 마음 편히 거리를 걸을 수 있었어요. 더 이상 누군가의 시선을 피할 필요가 없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죠. 그리고 마침내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의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형광등 불빛이 이렇게 따뜻할 수도 있구나. 처음으로 느꼈죠. 하나원에서 보낸 시간들. 새로운 세상을 배우는 게 때로는 힘들기도 했지만 그 모든 순간이 소중했어요. 이제는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 창가에 서서 화분에 물을 주는 게 저희 일과가 되었죠. 처음으로 제가 원해서 기르는 식물이에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도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싶어지더라고요. 자유란 이런 걸까요? 서울의 새벽은 평양과 너무 달라요.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별처럼 반짝이죠. 밤에도 환한 거리,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 처음에는 이 모든 게 낯설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 풍경이 제게 작은 위로가 돼요. 철호도 이런 모습을 꿈꾸며 그 위험한 선택을 했겠죠? TV에서는 매일 우크라이나 소식이 나와요. 리모컨을 들 때마다 손이 떨려요.
혹시라도 철호의 모습이 보일까봐 또는 그에 대한 안 좋은 소식이 들릴까봐 말이죠. 두려움과 기대가 항상 교차해요. 탈북민 지원센터에도 자주 가요. 우크라이나에서 오는 사람들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저는 여전히 책상 한켠에 놓인 작은 달력에는 매일 동그라미를 그려요. 한국에 온 지 벌써 180일. 평양에서 철호를 기다리던 그 시간만큼이네요. 하지만 이번의 기다림은 달라요. 두려움에 떨며 기다리는 게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우리가 꿈꾸던 그곳에서 다시 만나자. 저는 매일 철호의 마지막 편지에 적혀있던 그 문장을 매일 읽어요. 이제 저는 그곳에 와 있어요. 이곳에서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고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고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어요. 철호가 꿈꾸던 그런 곳이에요. 아침이면 발코니에 나가 깊게 숨을 들이마셔요. 서울의 공기는 평양과 달라요.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자유의 향기랄까요? 출근하는 사람들, 등교하는 학생들 모두가 자신만의 길을 향해 바쁘게 움직여요. 저도 이제 그들처럼 제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게 하죠. 가끔은 철호가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요. 그의 체온, 목소리, 웃음소리. 하지만 이상하게도 절망스럽지는 않아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란 확신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우리의 새로운 보금자리를 준비할 거예요. 창밖으로 서울의 아침이 밝아와요. 햇살이 제 작은 아파트를 비추면 화분의 잎들이 반짝이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누구의 감시도 통제도 없어요. 그저 제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뿐이에요. 여보, 오늘도 어디선가 이 햇살을 보고 있나요? 저는 여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이 꿈꾸던 이 자유로운 땅에서 우리의 재회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 부디 무사히 돌아와 주세요. 이렇게 매일 아침 저는 철호에게 말을 걸어요. 언젠가 이 아침 햇살 아래서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때까지 저는 여기서 우리의 작은 정원을 가꾸며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렇게 매일 철호를 기다리며 저는 남한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답니다. 아직은 만나지 못했지만 저는 곧 저희가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고요. 만나게 된다면 예전처럼 마주 앉아 따뜻한 찌개를 먹으며 웃고 싶네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해서 기다리려고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앞으로의 철호와 써내려갈 이야기가 더 기다려져요. 저의 앞날을 부디 응원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